우리가 온실에다가 집안에다가 유실수를 싣게 되면은 농약을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관상용 나무들의 특징은 흔히 말해서 유실수를 잘 심지는 않아요. 보면은 저 매실나무에서 온실 안으로 진딧물이 들러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 2, 3년 전에 갔을 때는 천연나방이라든가 외래충들도 바로 여기서 붙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오이 모자에 빠져서 보이시죠? CMV 증상이랑 CMV 증상이 거의 뭐죠? 호르몬장이랑 거의 유사해요, 증상들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보면은 토마토 잎마름역병 걸렸던 걸 보여드리게 되면은 또 지금 여기 잎마름역병에 걸려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역병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이렇게요. 역병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왔나를 보니까 일단은 결로소에서 생겼는데 천창이, 그러니까 지붕이 불량해서 우리 아래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 지붕이 문제라는 건 뭐냐? 이게 비닐이 우리가 피복제가 완전히 당겨져서 매끈해야 결로소가 안 떨어지는데, 여기가 쭈글쭈글해지면은 결로소가 생기거든요. 결로소가 수직 낙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사를 할 때 불량으로 잘못 공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결로가 생겨서 밑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복제를 우리가 새로 시공하지 않는 이상은 이 구역에서 계속 잎마름 역병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아무리 약을 뿌려봐야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치는 일단은 천장 부시를 일단 수리해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잎마름 역병이라고 진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컨설팅에서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돈 받고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잎마름 역병이라고 진단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그 이상 나가서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 잘록병에 걸리는 치료가 되었으나 뿌리가 약해 시단 증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움푹 들어간 자리가 보이죠.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 이렇게 하다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이 자리가 뭐냐면은 잘록병균이 침투했던 자리예요. 잘록병균이 침투를 했는데 여건상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상처만 내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자리에 다른 균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죽은 조직에 다른 곰팡이가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잘록병에 걸렸으나 뿌리가 발달하지 못했고 발견이 부족하고 발걸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착화가 되면서 부하 걸린 시드름병이 유발됐고요. 그 다음에 잘록병의 투영이 과습할 때 많이 발생하므로 정식 쪽에 가습하지 않게 관리하고 정식할 때 정식포를 크게 뚫고, 잘록병에 걸린 포기는 치료가 되어서도 제거하고 소변식물 재정식한다. 뭐냐면은 잘록병이 걸렸는데 살았어요. 근데 살았다고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뿌리가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나중에 또 피해를 또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봤고요. 얘가 피해 정도가 심하면은 아예 뽑아내고요. 피해 정도가 약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살균제 정도를 발라주는 경우도 있어요. 살균제를 발라서 다른 변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죽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상했고 해서 죽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인이 1차로 잘록병이 와서 1차로 피해를 준 원인이 첫 번째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볼스팟이라는 발생이 있는데요. 유령점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이게 과일에 이런 점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유령점이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총체벌레 피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총체벌레 피해는 물론 저렇게 발생은 해요. 근데 총체벌레가 좋아하나요? 여명?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죠?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총체벌레가 토마토를 이렇게 가해할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 점을 만들 정도로 가해할 정도 되면은 총체벌레를 우리가 온실에 들어가서 토마토 꽃을 털면은 총체벌레가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일 정도의 밀도가 되어야지만 총체벌레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벌레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과일에 저런 무늬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제피곰팡이에 의한 볼스팟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컨설팅을 갔는데 내 컨설팅한 농장이 저게 발생을 했어요. 진단을 내가 총체벌레 진단해버렸네. 그런데 볼스팟이야. 제피곰팡이병이야. 여기다 총체벌레 약을 뿌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식? 첫 번째, 내가 여기 볼스팟에다가 총체벌레 약을 뿌려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손실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약값 품질이죠. 총체벌레 약 비싸요. 한 병에 35,000원, 5만 원이에요. 한 병에. 두 개 섞으면은 약값만 10만 원이에요. 그게 200평용이에요. 그럼 약값 10만 원. 한 평, 200평 끓일 때, 그다음 2컵이 또 들어가죠. 그럼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동에 한 15만 원 정도 약간 3,000평이면은 약 한 얼마 들어갈까?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약값 100만 들어갔어요. 거기다 또 뭐가 들어가요? 약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뿌렸으니까 제필 곰팡이가 더 심해지겠죠. 건조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 들고 제필 곰팡이를 더 심하게 만든 나쁜 일을 한 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총체벌레로 진단해버리는 순간에 손실이 얼마다? 약값만 100만 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간접적인 거까지 하면은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피해는요, 제필 곰팡이 포자가 과일의 후티룩치로 들어가서 발생한 증상이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된 거거든요. 온실내 습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환기를 하고 저온기에 적정한 온도를 난방을 실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고스박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온실을 건조하게 하자. 물방울에 맺히지 않게 하자. 건조하게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들이요. 총체벌레는 건조하면 더 생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제필 곰팡이 약을 뿌려야 되고 환경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마른병을 볼게요. 지금 폼마른병이 왔는데 배구가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됐거든요. 풀이 죽어요.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구를 잘못 뚫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아까 이거는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배구를 뚫렸을 때 여기다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구멍을 칼집 내듯이 옆에서 칼집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보이겠죠. 이 상태로 제필 곰팡이 온 거, 뿌리에 습해가 발생해서 온 폼마른병이거든요. 그래서 배구 위치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정식 초기에 배구 위치를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경험이 오래된 그 농장에 가봐도 배구가 잘못 설치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배구의 위치 잡아주는 것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처음 가서 배구의 위치만 잘 잡아줘도 제가 생각할 때 한 절반은 습해를 받을 일을 줄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배구의 위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습해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배구가 안 맞아서 청고병이 발생을 했어요. 폼마른병이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2차 감염이 시작돼요. 뭐냐? 바로 습해가 발생하고 나서 폼마른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식물체를 만지고 다른 식물체를 만지게 되면은 병이 딴 데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해가 발생해서 폼마른병이 발생한 순간부터 다른 건전한 식물체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배구를 몇 개 잘못 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배구에서 다른 정상적으로 뚫린 배구까지, 배지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폼마른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정식 초기에는 배구 위치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거거든요. 볼게요. 요거는 노구개 증상인데요. 노구개 증상인데 보게 되면요, 과일이 이파리 볼게요. 이파리 이렇게 왜 노구개인지 보이나요? 색깔이 어때요? 철 녹슨 것 같죠, 쇠? 그래서 우리 노궁이에요, 이것들이요. 러스트, 이게 영어로 러스트라고 해서 이것도 녹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현미경으로, 얘는요, 돋보기로 안 보여요, 원래인데 돋보기로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반 돋보기로 봤는데 저게 안 보이면요, 병으로 생각하겠죠, 벌레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노궁의 이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중요하게 뭐냐면 초기에 발견하는 거. 방제는 잘 된 편이에요. 초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면 잘 듣는데, 심해지면 과일이 금이 가거든요. 이렇게요. 되게 징그럽죠.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줄기도 보면은 이렇게 고동색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약간 붉은빛이 나고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구릿빛깔 나는 색깔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노궁해라고 하는데, 이 노궁해도 우리나라 중에 하나 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토마토에도 주로 발생하는데요. 노궁해 진단은 우리가 100배 이상의 현미경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루페로는 과학이 불가능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노궁해는요, 특징이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다는 얘기는 누가 이동시켜요? 그러면 사람이 이동시킨다. 육묘장에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방문 계획에서 그 노계가 옮겨올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바람 따라 올 수도 있어 있기는. 근데 대개는 바로 사람의 몸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사건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재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 이것들이 보면 얘도 보게 되면은 얘도 농구의 피해인데 보시면은 얘는 과일을 보면 털같이 나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농구의 피해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농엔 그 날개가 없어 다른 농장에 이동하지 못하고 유흥농장이나 다른 곳에 묻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탈란 같은 경우는 전체 포장에서 두 포기만 발생했어요. 왜 두 포기만 발생했을까요? 다른 포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날개가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기어서 이동하거나 그러는데 기어서 이동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식하고 나서 사람이 옮기지 않았다고 하면은 두세 포기 정도 돌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육면역에서 봤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체로 번지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놈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얘를 살리는 게 좋을까요? 뽑아내는 게 좋을까요? 두 폭인데 뽑아내는 게 좋겠죠. 눈에 보일 정도로 많다는 건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 약을 여러 번 뿌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밀도가 높은 식물체를 제거를 하고 밀도가 낮은 식물체를 약을 뿌리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방제가 약을 적게 쓰고도 방제가 가능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것들이요. 뽑아내는 것이 어떤 경우는 진짜 제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요. 제거하고 약을 적게 뿌리면 이익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또 하나 보여드릴게. 이제 얘도 이제 시드름병에 의해서 이제 친구를 죽어가고 있거든요. 얘는 작은 뿌리파리의 시드름병이다. 아까 시드름병의 중에서 얘를 할 때 스페가 오면 시드름병이 온다고 했죠. 얘는 작은 뿌리파리가 있으면 시드름병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작은 뿌리파리가 이 유충이요. 식물의 뿌리를 가해요.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를 상처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병균이 들어가기 쉬운 구멍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요, 작은 뿌리파리는 먹이가 원래 식물이 아니라 곰팡이와 세균을 먹고 살아요. 파리들은 세균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주변에 있는 미생물을 먹고 살거든요. 파리가 이 유충들은 실제로 먹이가 곰팡이나 세균이기 때문에 잎에 세균과 곰팡이를 물고 있다가요. 이 밀도가 올라가면 식물체를 가해하기 시작해요. 식물체를 가해하면 상처를 냈는데 잎에 뭐가 묻어 있어요? 세균과 곰팡이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물체에 직접적으로 병균을 접종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럼 어때요? 훨씬 빠른 속도로 병 진전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제 원인은 시드름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시드름병을 우리가 동정을 했는데 시드름병으로 동정했어요. 얘를 그러면은 시드름병으로 봐야 돼요. 작은 뿌리파리에 의한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작은 뿌리파리죠. 우리가 죽은 나무를 뽑아서 동정을 했더니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이라는 곰팡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곰팡이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작은 뿌리파리가 뿌리를 가해했기 때문에 그 가해에 의해서 바로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이 증식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방제를 뭘 해야 돼요? 작은 뿌리파리 방제를 해야지만 이게 해결되겠죠. 근데 컨설팅을 한답시고 가서 그러니까 시드름병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면 또 해서 또 시드름병이 또 발생하겠죠. 이거 처리 안 하면. 작은 뿌리파리 밀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제가 안 되겠죠. 여기서 주의점. 이 작은 뿌리파리는요, 완전 방제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밀도를 떨어뜨리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작은 뿌리파리의 방제는 완전 방제 불가능하고요. 밀도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작은 뿌리파리 유충의 밀도가 올라가야 식물을 가해하기 때문에 밀도를 떨어뜨리면은 식물을 가해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술주도는 보통 항생 유인 트랩을 배치해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설치해서 성충을 우리가 잡기도 하고 성충의 밀도를 측정하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톤마름병 발생해서 이제 식물체 급격히 죽는 증상이 발생했거든요. 왜 죽었을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인근에 이게 강원도 지역인데요.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에 논이 있단 말이에요. 논물이 스며들었어. 온실로. 그러면 스며들면 어때요? 그 가쪽이 습해지겠죠. 습해지니까 어때요? 뿌리가 습해를 받게 되고 습해를 받은 곳으로 뭐가 들어와요? 청국병이 들어왔죠. 청국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병이 시작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습해가 발생한 것에서 병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병이 발생한 나무에서 저격을 하고 적심을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손으로 그 가위로 다른 건전한 식물체를 건들게 되면은 또 품마른 병이 다시 발생하게 돼요. 거기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품마른 병이 발생했으면 작업을 멈춘다. 그래도 번지지 않게 한 다음에요. 우리가 번지는 곳, 그러니까 품마른 병이 발생한 곳에는 따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다음 짧게 할게. 측면에서 논물이 스며들지 않게 안거배수라든가 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만 논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시 심게 되면 어때요? 다시 논에 물이 채워지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측면으로 물이 들어와갖고 또 품마른 병이 또 발생하겠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토양 소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바로 빗물이나 논물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해결책은. 만약 이 사람한테 품마른병 걸렸으니까 심했으니까요. 올해 토양 소독하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 발사민이라는 비싼 거 집어넣고 토양을 소독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안 걸릴까요? 빗물하고 논물이 스며들면 또 걸리겠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논물과 빗물이 온실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 되겠죠. 이것들을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때 단순히 지하부에 병원군이 많으니 지하부에 병원군이 많으니 토양 소독을 하세요라는 말은 되게 잘못된 말이죠. 토양 소독을 안 해서 품마른병이 여기 아닌데 빗물이 스며들어서 품마른병 온 거잖아요. 이것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는 거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곰팡이 포자가 여기 곰팡이가 여기 곰팡이 보이나요? 하얘요, 시커매요? 하얗죠? 하얗죠? 여기 이런 게 곰팡이인데 하얗죠? 이런 게 곰팡이거든요? 하얗죠?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흰가루병에다 판단하대요. 아니라는 거죠. 곰팡이들은요 원래 균사가 흰색들도 많아요. 흰색인데 햇빛을,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게 되는 색깔이 나오거든요. 황색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곰팡이는 황색, 뭐 어떤 곰팡이는 그러니까 햇빛을 보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어떤 곰팡이는 햇빛을 보면 회색으로 변하고 어떤 곰팡이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어떤 곰팡이는 검정색으로 변해요. 근데 얘는 흰색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회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흰가루병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 보고 흰가루병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는 원래 흰색이다. 그런데 햇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 색깔이 색소가 침착돼서 그때서 비로소 색깔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곰팡이는 기본적으로 흰색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보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 흰가루병,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걸렸던 이유가 가장 보면요, 바로 온실 내 온도 편차가 크게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약재 반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술지도 해야 될 게 일단은 이병림을 제거하고요.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일교차가 크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야광도 낮지 않도록 하고요. 온도를 천천히 상승시켜요. 온도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곰팡이병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곰팡이병이 왜 하느냐? 병력이 높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해서 결로가 발생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일교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곰팡이 이파리를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곰팡이 먹은 이파리는 제거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얘기가 그 이파리를 제거하면 3장이 남는데요. 그럼 따야 될 거야 말아야 될까요? 곰팡이 걸린 이파리를 따야 돼요. 곰팡이 먹은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 양분을 곰팡이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 이파리는 뭐예요? 해로운 이파리죠. 그럼 제거를 하는 게 맞죠. 그게 나한테 도움을 줘야, 내 식물체한테, 토마토한테, 오이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곰팡이에 먹이를 공급한다고 하면은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곰팡이 같은 걸 방지하려면요, 우리 컨설턴트들이 해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속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가면서 데이터를 계속 받아봐야 돼요. 온실의 온도 속도가 얼만큼 편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온실이 얼만큼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야지만 이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속이 벼 있어요. 속이 왜 빌까요? 이렇게 스폰지화 되어 있잖아요. 줄기가 속이 벼 있는 이유는 하나다. 뭘까? 식물이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증산량에 비해서 수분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식물들은 이 안에 있는 물을 줄기 안에 있는 물을 잎에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돼요? 속이 비게 되겠죠. 그러면은 왜 뺐을까를 볼게요. 왜 물이 못 올라갈까 봤더니 잘라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빨간 것이 썰어 있죠. 이게 지금 푸사레온 곰팡이 포자가 준사가 여기를 줄기를 물과 물을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물과 막으니까 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적게 올라가겠죠. 적게 올라가니까 식물이 수분을 증산해야 되는데 물이 충분히 못 올라가니 이 속에 있는 물을 빼먹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면 딱 만져봤더니 속이 폈어. 해야 될 게 뭘까? 저는 속이 폈으면요 적심하세요. 왜 적심을 하느냐? 나무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과일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을 150g, 200g 이 과일을 따야 되는데 속이 비면 과일이 작거나 품질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자르고 적심을 치게 되면은 증산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증산량이 줄으니까 식물이 시들지 않겠죠. 그리고 수확도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푸사레움이에요, 시드름병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건 당연히 시드름병인 거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당신은 앞으로 속이 비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리는 나무들은 과일들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적심 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어. 적심을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과일, 식물이 시들 것 같으면 아랫잎을 따줘서 식물이 시들지 않게 버티게 하면은 현재 달려있는 열매들은 다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푸사레움병을 진단은 기본 기초고요. 푸사레움병이 왜 생겼는까지 올라가야 되죠. 스페이를 받았냐 뭔가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대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뭐예요? 속이 비었으니 적심 치는 것이 유리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시들 것 같으면 아랫잎을 따줘서 시들지 않게 하는 게 기존에 현재 착화된 열매들을 수확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음 작기를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적심 폈으니까 수확이 보니까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끝날 것 같으면은 육묘장 연락을 해서 내가 한 달 반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내가 뭘 심으려고 하니 준비 좀 해주세요 하면 되겠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푸사레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 알았죠. 그 다음에 병의 생리를 알아야 되죠. 왜 걸렸는지 알아야 되고, 원래 내가 이제 지금 뭐예요? 푸사레움이라는 병 진단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 배지가 물이 안 빠져서 습해가 나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배지를 할 때, 배지를 관리할 때 무게가 나가지 않게 배액을 잘 뚫어주세요. 아니면 물을 저녁 때 주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좀 일찍 당겨주세요.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장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경제성 있게 우리가 경제성을 최대 올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진단, 그 다음에 왜 그랬나를 알아야 되고, 그럼 해결 방법,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의 컨설팅 보고서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50만 원 아까요, 안 아까요? 안 아깝죠.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몇 천만 원 이익을 받기 때문에 150만 원 손해볼 게 그 사람은 이득인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려면은 그럼 뭘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컨설팅 하려고 하면은 최소 10년 이상 재배사 경력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얘도 무릎병이 이제 와서 이제 잎이 죽었거든요. 왜 관련을 봤더니 바로 이상주기 발생으로 생긴 구멍을 통해 무릎병이 침입해서 발생했다. 이거는 보통 무릎병균은 어인이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데 상처가 발생을 하면은 그 안에 세균이 들어오고 나고, 우리가 이상주기라는 게 뭐냐면은 토마토에서 그 영양 과다가 되면은 줄기에 구멍이 뚫려 현상이 이상줄기라고 하거든요. 그 구멍이 상처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이제 세균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무릎병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무릎병은 영양생장이 강할 때 온다고 했어요. 이제 이상줄기는. 그러면 우리가 영양생장을 강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영양장을 강하지 않게 지압을 건조하게 하려고 기비 시용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 앞으로 할 때는 세력이 강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염 부위 10cm 밑에 적심. 그러니까 감염 부위가 있으면 10cm 밑에 자르게 되면은 세균은 밑으로 안 내려가요. 감염된 부위에서 부위로 올라가거든요. 자르면 밑에는 어때요? 먹을 수 있죠. 피해를 줄여주고요. 그래서 스트레토마이신 약제는 책에는 스트레토마이신을 이제 관주하라고 하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해서는
약값도 스트레토마신이 싼 약이긴 한데 한 통 뿌리려고 하면은 한 25,000원 들어가요. 25,000원이면 내가 토마토를 아무리 못 따도 한 박스, 두 박스 정도 더 따야 되거든요. 10kg 더 따려고 하면 이거를 뿌려서 과연 두 박스, 네 박스를 더 딸 수가 있을까 고민이 들어가서 저는 약은 그렇게 뿌리지 말라고 주로 지금 저는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게 뿌리라고 관주하라고 잘 안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름병도 원래 생기는 이유가 다양하죠. 어떤 경우는 겨순 부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처 부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 줄기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지하부 습도가 높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신종 곰팡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검은 잎곰팡이라고 해서 수검댕이 같이 생기죠. 그 다음에 검은 잎곰팡이병 포자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제 9월달, 10월달에 지금 많이 발생하는 불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토마토 이제 그 세도스코스포라스 플레이제라는 곰팡이병인데요. 이거는 보통 아열대성 병이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왜 아열대성 병이 많이 발생할까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죠.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컨설팅 할 때 저희가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육묘기 뿌리 발달 저조의 품바름병. 올해 이거 많아요. 육묘기 때 뿌리 발달이 안 돼서 온 품바름병이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요를 심을 때 우리가 포트에서 뽑잖아요. 뿌리가 감싸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뿌리가 흙을 감싸지 않고 흙이 툭 털어져 있어요.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겠죠. 상처난 오이를 심게 되면 어때요?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육묘기 때 뿌리가 발달이 안 된 나무들은 품마름병이 잘 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심해요. 올해 이게 왜 심할까요? 올해 지금 8월에 심은 사람들이 이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육묘기 때 뿌리가 문제 생겨서 포장 와서 품마름병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올해? 장마가 길었죠. 장마가 길면 뿌리가 발달이 안 돼요. 그럼 뿌리 발달이 안 되니까 내가 육묘를 했을 때 포트가 뭉쳐지지 않고 뿌리가 이게 붕괴가 되면은 정식할 때 상처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품바름병들이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뿌리가 이제 발달하지 못해서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최소한 천천히 그러니까 그 상토를 그러니까 심을 때 상처가 나지 않게 굉장히 딴 때보다 천천히 잘 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심으시면 옛날 그냥 뿌리가 좋았을 때는 심어버리면은 품바름병이 심하게 올 수가 있다. 품바름병이 오는 원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습해에서 올 수도 있고 손으로 옮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정식 초기에 뿌리가 무너져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정식 초기에 올해는 이 뿌리 그러니까 정식 육묘기 때 뿌리가 발달하지 못해서 오는 청국병들이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다?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뿌리 발달이 저조.